혼자만 읽기엔 너무 아쉬운 책들.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들. 북토크쇼 해시태그 책 지금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새 멤버가 다시 모였습니다. 예. 엄청 반갑네요. 네, 진짜 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 없이 다들 즐겁게 하신 것 같던데 안 그러셨나요? 아, 매우 즐거웠어요. 둘이 많이 반응이 안 좀 맞아. 다르네요. 미리 말을 맞출 걸 그랬습니다. 저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이스탄불 국제도서전을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빈국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3박 5일 동안 네,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터키가 좀 독재 국가인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총리랑 대통령을 거쳐서 과연 16년간 통치를 하고 있고 또 올해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더 집권을 할 수 있는 마치 박정희의 유신 개헌 같은 그런 거를 해서 더 장기 집권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반대하는 그리고 뭐 개혁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게 뭐 이제 국가 모욕죄, 대통령 모욕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독재자의 전형적인 네, 길을 네, 가고 네, 네. 있네요. 몇 년 전 그- 저희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얘기만 하면 2년씩은 다 징역형을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백 명에서 한 수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고 그래서 거기 이제 좀 진보적인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오늘 다룰 책이 뭐 공산당의 역사라든지 뭐 막스주의 책들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파는 출판사 대표들이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하고 뭐 그 가면은 나도 너무 하고 싶지만 정말 깜빡이 간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사람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뭔가를 침묵으로 말하고 있는 네네, 거네요. 얘기를 하고 상황이 있는 많이 거죠. 안 좋다는 네네네. 걸. 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걸 텐데요. 그래서 참 보면서 이제 과거 우리나라 생각도 나면서 좀 뭐 언론도 네. 통제가 많이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많이. 예, 우리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언제 또 정말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전에 황성신문이 이제 벽돌신문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게 뭐냐면 검열을 하도 많이 당해서 그 검열을 하면은 이제 이미 쓴 기사들도 정말 벽돌처럼 까만 표시를 해가지고 그 기사 부분을 그 단어나 문장을 지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날짜는 거의 벽돌인, 예, 보이는 글자가 더 없는, 예, 아니면 은는이가 같은 조사밖에 없는 그런 신문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통제는 항상 그 민주주의의 척도고 그리고 독립의 척도고, 예, 조선 공산당의 이야기를 읽는 오늘 또 사실 언론 통제나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 길거리에 걸어갈 때도 인터내셔널과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이 그냥 우리처럼 억압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억압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자유로움은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녹색당이나 이런 환경 쪽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고 터키는 근데 터키는 유럽이라고 하기에는 또 아시아적인 면도 있잖아요. 유라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터키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터키에서는 되게 그런 민족주의적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 이제 침략 뭐 식민지가 안 됐던 나라고 그리고 워낙 그 자기 역사들도 오래 됐고 이제 뭐 엄청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그 클럽에 가면은 그 막 약간 터키 스타일의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춤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젊은 10대들은 좀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K-팝이 10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시회장에 뭐 방탄소년단 화보지 훔쳐가려다가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만 보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한 10명씩이나 와가지고 한 같이 2, 3년 이렇게 전까지만 해도 네. 싸이가 대세였는데 이제 방탄소년단이 외국에서 유명하군요. 터키에 있는 남자 유학생들이 그렇게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네, 되게 봐주기 힘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의 대체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동양인들을 잘 못 보니까 그냥 한국 남자가 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신기하고 되게 재밌는
재밌었어요. 며칠 더 있었으면 왕자병을 아, 얻어서 왔을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래도 좀 고위험군인데 왕자병 고위험군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 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룰 책은 조선공산당 평전이라는 책이고요. 제목만 보면 왠지 북한 얘기일 것 같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조선공산당은 저희 항일투쟁 시기에 1920년대에 만들어졌던 당이고요. 그래서 조선노동당과는 다른 당입니다. 예, 뭐 역사적인 연계가 있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고요. 책에 대해서 뭐 김지훈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책 제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조선 공산당 평전,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보통 평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조선 공산당에 대해서 쓴 뭐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뭐 어떤 압도적인 주인공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일제 시기 1920년대, 특히 이제 한국의 공산주의 운동 초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리고 어떻게 그 조선의 공산당 운동들 초기에 그런 많이 여러 정파들이 분열하고 뭐 다투고 했던 해외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이 국내에 이런 조선공산당이나 하나의 이제 통일된 공산주의 당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최백순이라는 분이고요. 민중과 함께 불꽃처럼 살아간 이들의 전진과 좌절의 서사를 삶의 이정표이자 나침반으로 살아온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민주노동당부터 그 전부터 아마 이제 진보정당 운동에 굉장히 관여를 깊게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인문사회과학서점 레드북스의 공동대표, 그리고 레디앙이라는 그 저희 인터넷 매체의 기획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뭐 본인이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정당 창설에 관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진보 정당은,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 궁금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전 방식처럼 세 명이서 열쇠말을 하나씩 뽑아봤는데요. 정 작가님은 피해의 대가는 자유다라는 말을 열쇠말을 뽑으셨고, 김지윤 기자는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역사, 그리고 저는 최종 목표는 항일이 아니었다. 요 세 문장을 열쇠말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내용을 보니까 최종 목표는 항일이 아니었다.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말을 뽑은 이유는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담고 싶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책 소개를 한 것처럼 이 책이 한 인물에 대한 평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는 내용은 굉장히 뒤에 나오죠. 네. 거의 뭐 언제 조선 공산당이 이 만들어지나를 네. 가슴을 졸이며 보게 되는데 네. 거의 뭐 300페이지 가까이 가서야 이제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는 얘기가 나오고, 이 앞에 얘기들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역사들을 보면 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해외, 국외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이 조선의 상황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러시아에 갔다 오고, 끝없이 상해에서 만나고, 계속 도망다니는 얘기다. 도망다니는 얘기가 나오고, 계속 체포당하는 얘기다. 예. 근데 중간중간에 일본을 상대로 정말 전투에서 이기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죠. 그 연해주의 무장투쟁 얘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왜 조선공산당의 전사를 이렇게 길게 다루려고 했을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실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굉장히 보면서 답답한 역사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힘을 합치지 않고 왜 서로 싸우기만 할까?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언제 합작을 하는 거야? 뭐 얘네들 왜 이걸로 싸우지? 이런 것들이 계속 궁금증을 자극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들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항일 투쟁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항일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다루고자 했던 이 조선공산당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항일은 당연히 거쳐가야 될 수순이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 뒤에 어떤 체제를 만들 것이냐 이게 훨씬 더 그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발자취를 좀 담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항일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그래서 진정한 목표는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였던 거겠죠. 한국에서도 이제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작년 말에부터 일어났고 이게 촛불 집회에서 주로 한 얘기는 이제 적폐청산, 뭐 박근혜 구속하라, 뭐 김기춘, 뭐 우병우 구속하라, 뭐 그런 좀 부정적인 것들이었잖아요. 처단하고 청산하고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이때도 이제 선배가 최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네. 당연히 그때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항일을 우리가 하는데 항일 이후에는 대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뭐 점점 더 중요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래서 뭐 좀 소개를 해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조선공산당의 첫 서기를 맡았던 김재봉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조선노동대회 대표 자격으로 모스크바에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에 참여를 했고 이제 그 당시가 이제 한참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그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가 한참 대립할 때 그때 이제 김재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 그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고 그래서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주목을 받지 않고 코민테른 대회에 참여를 하죠. 그때 이제 대표 신청하는 지원서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 독립을 목표로 하고 공산주의를 희망함 이런 짧은 문장을 썼는데 그게 저희가 이 책을 소개하는 기사의 제목으로도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어쨌든 조선 독립과 공산주의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제였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뒷부분을 생략한 역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항일투쟁을 같이 한 뭐 좌파지만 항일투쟁을 같이 했어 이런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꿈꿨던 사회는 도대체 어떤 것이며 그걸 위해서 어떤 분투를 했는가가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읽다 보면 조선 독립이라고 하는 게 항일투쟁이나 지금의 감각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반도라는 거에 어떤 지역적인 경계를 좀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치게 되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 이게 한국사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이 더 국제적이었어요. 훨씬 더 국제적이었죠. 예. 우리 상상 이상으로 러시아어나 영어도 잘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실 개인의 재미를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저 혼자 좋자고 다닌 게 아닌가 막 그런데 이때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의 생존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열차가 횡단철도가 있으면 뭐예요? 그걸 타면은 체포 위험이 그렇게 높은데 그런데도 이제 가끔 탈 때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항상 이동을 해야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거의 뭐 매일매일이 정말 목숨이 위험하고 자기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항상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삶이었구나. 그래서 보면 그 저희의 지금 감각으로는 책을 볼 때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코민테른 제3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원칙을 갖고 있는 게 일국 일당주의를 이제 원칙으로 삼아서 한 나라에는 이제 하나의 공산주의 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의미는 니네끼리 알아서 좀 해결을 해서 국제사회를 갖고 와라 이런 의미일 텐데
근데 이제 이 일국일당 원칙 때문에 공산주의 분파들이 서로 엄청난 경쟁을 벌이잖아요. 계속 투쟁을 하고 서로 뭐 누가 먼저 저 코민테른 저 대회 열리기 전에 가서 사전 작업을 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서로 막 그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지 못하나 이런 답답함이 올라오면서도 이게 이렇게 답답해하는 게 지금의 감각일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혁명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단지 한 나라에서 자기네들끼리 쿵짝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 레닌이 제2인터내셔널의 제국주의로 빠진 그런 행태들을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혁명을 이뤄내고 그를 통해서 세계 공산주의 체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감각에서는 당연히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거는 국경이 없는 운동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국경에 국한되지 않는, 그러니까 국제주의가 훨씬 더 강조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감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라는 정말 광활한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좀 현실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소련의 강력한 힘, 사람, 뭐 군대, 뭐 이런 것들과를 통해 연결돼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일제를 물리치는 것이 또 현실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아니었을까. 연해주나 이런 간도에서 일어났던 무장 투쟁들도 대부분 이제 보시비키 적군들과 연합군들을 꾸려서 이제 싸우거든요. 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뭐 여러 이제 그 독립군들 모임들 있잖아요. 독립군 뭐 하얼빈 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들이 있는데 부대들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한 300명, 500명 이렇게 되고, 뭐 사실 그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몇백 명 가지고 이제 사실 뭐 일본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러시아 공산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몰아내고 이제 민중들이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그때는 그게 현실적인 그런 방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앞부분의 역사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줄기를 보면 주로 이제 해외에서의 활동과 그리고 국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이 분파들이 대립을 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뭐 제가 읽기로는 그 갈등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주의에 더 충실하냐 마냐의 문제가 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대립축은 아마도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는 그 이르츠크츠파와 상해파의 대결. 이 사람들이 대립하는 거는 이제 코민테른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그래서 이르츠크파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볼셰비키랑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했고 그 국제 공산주의의 어떤 강령이나 이런 정신에 가장 입각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민족주의자들이 섞여든 저쪽을 계속 염두에 두느냐, 이런 태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갈등축은 코민테른에서 일단 그 대충 진정을 시키잖아요. 이 대결을 진정을 시키고, 그래서 국내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통합 정당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김재봉으로 대표되는 국내파와 그 김사국으로 대표되는 서울파가 또 대립을 하죠. 서울파인 김사국 같은 사람은 사회주의에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면서도 코민테른이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태도들이 좀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뭐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공산주의, 국제주의를 얘기할 때 항상 저희가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일국 사회주의 건설이 먼저냐 아니면 국제적인 사회주의 운동이 먼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선공산당이 창당을 하게 되고, 그 중에
그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좀 중심축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김재봉이나 김사국은 참여를 안 했죠. 예, 국내파들이 중심돼서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됐는데 그동안 일제는 이게 그렇게 큰 움직임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실상 적극적으로 제압을 하지 않았었는데 창당 움직임이 일어나자마자 거의 뭐 쥐잡듯이 때려잡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계속 몇 차례의 재건 활동이나 이런 걸 굉장히 얘기하는 놀란 거죠. 거죠. 예.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이제 코민테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뭔가 독자적으로 진짜 공산주의 운동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연대하는 그 작업보다 코민테른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더 많이 나올까. 그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그 아쉬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재유의 등장 이후 그 김삼룡, 이관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중심 인물이 되면서 이제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그리고 그때 산별노조라는 말이 나와요. 예, 산업별로 연대해야 진정한 예를 들어 금속노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업별의 특성에 따라 그 노동조합을 더 이렇게 뭐랄까 전문적으로 예, 그런 조직화할 수 있고 투쟁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더 이 사회주의 운동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조선공산당이 창당된 이후에 뭐 창당되자마자 뭐 다들 많이 그렇죠. 잡혀갔지만 그냥 뭐 예, 깨진 거죠. 예, 바로. 근데 창당되자마자 잡혀갔지만 또 계속 그래도 한두 명씩 남아서 어떻게든 계속 재건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점점 아 이게 당이 어쩌면 당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던 게 아닐까. 뭐 이론도 중요하고 당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그 믿음 자체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어떤 각성이 왔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만약에 시도조차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읽고 나서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역사인데요. 장엄한 비장한 실패의 역사인데 그럼 이분들이 시도조차 안 했다면 이 단지 사회주의 운동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 자체에 엄청난 손실이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뭔가 잘못됐는데 세상이. 그래서 이 조선 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희망함 이런 이 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조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예, 이 절실한 예,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제가 아니었을까. 그 재밌는 부분은 이 조선 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희망함 이거를 썼을 때 김재봉은 아직 공산주의 철학이 그 아주 철두철미하게 박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굉장히 얕은 철학을 가지고 쓴 글인 거잖아요. 그게 역설적으로는 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당시 사람들의 심성을 그대로 담아낸 문장이 돼버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측면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김재봉 역시 이제 남한 정부에서도 독립유공자로 뭐 이렇게 추서를 하긴 하는데 이 지은이가 머릿말에서 밝힌 거 보면 생가에 뭐 이렇게 추모비가 이제 추모비가 있대요. 생가에 있죠. 근데 추모비에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하고 라는 문구까지만 적어놓고 공산주의를 희망함은 생가해조차 예, 적히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가문에 의해서도 검열되는 네. 거군요. 예, 제가 선택한 열쇠말은 문장인데요. 피의 대가는 자유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것은 이병립이 그 60 민중항쟁 그러니까 1980년대의 그 60 말고요. 이 당시에는 순종 임금이 이제 승하하셨을 때 예, 대규모 인파가 모였을 때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60민중 항쟁의 그 경문의 초안을 제안한 사람이 이병립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한 20만 부 정도는 우리가 찍자. 그 문장이 저는 너무 뭐랄까요? 감동적이었어요. 2천만 동포의 원수를 구축하라. 내쫓아라 이 말이죠. 2천만 동포의 원수를 구축하라. 피해 대가는 자유다.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짧게 하자고 이제 얘기가 됐던 거죠. 길게 이거저거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이견도 없고 정말 경문을 인쇄할 수 있는 글자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명쾌하게, 그래서 이 피해 대가는 자유다라는 말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이 60민중 항쟁이 3.1 운동만큼 파괴적이진 않았지만 이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엄청났거든요. 예, 이 순종의 장례식의 인파는 엄청났고, 그리고 이 60민중 항쟁이 이 도화선이 될 수 있었던 그 권오설이 미리 체포가 돼버려가지고 뭔가 더 크게 일을 벌일 수 있었는데 이 핵심 브레인이 체포되다 보니까 원래 할 수 있었던 일들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그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는 막 국어교과서에 나오고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글을 과연 민중들이 다 절절히 구구절절 다 공감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 문장 자체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도 좋아요. 물론 내용도 좋고 문장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쉬운 문장으로 쓰면 안 될까? 이렇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쓰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건 모르고 최남선의 독립선언문은 다 알고 있을까? 뭐가 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3.1운동이 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도 알겠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쪽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예. 그 특이할 만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 60 민중항쟁이 1926년인데 이게 이제 2차 조선공산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당이 1925년이니까 거의 당이 만들어지자마자 일단 김재봉을 비롯한 1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잡혀 들어갔고 2차로 불과 1년 만에 이런 기획을 했다가 또 박살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게 불굴의 의지죠. 5차까지 이어졌으니까 정말 악종무투를 벌인 거죠. 조선공산당은 만들어지자마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일제의 주된 타겟이 됐었고,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두 가지가 다 병존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단지 민족 모순만을 가지고 항일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는 이 공산주의 운동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서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요. 절반 이상이었죠. 예, 절반 네. 이상, 70% 정도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죠. 지금처럼 레드 컴플렉스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영받았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토지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는 얼마나 그냥 허울뿐인 노예 해방보다는 토지를 준다는데, 예, 그게 얼마나 실질적인 해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걸었던 기대가 굉장히 컸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그 알력, 그리고 친탁 논쟁이 과열되면서 그때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역사를 또 읽게 되면 당연히 또 해방 공간에, 그러니까 해방 공간이라는 단어 자체는 전 발음할 때마다 되게 뭔가 설렘이 있는데요. 뭔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최고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1945년부터 1948년까지는 남북 사이의 왕래가 그래도 자유롭게 가능했고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가 진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논의할 수 있었던 최고의 시기였던 거죠. 레드 컴플렉스 없이. 지금도 레드 컴플렉스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정말로 중요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료가 쏟아지고 이런 시기거든요. 어떤 학술적인 연구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좀 더 대중적인 책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이 뒷부분으로 이제 가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지금 현재의 기억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될 텐데 그럼 이제 김 기자가 뽑은 13말이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열쇠만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역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꽤 힘들었던 거는 이제 너무나 낯선 사람들과 단체 이름들과 사건들이 나오니까 어떤 개변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너무 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를 가장 많이 접하는 뭐 중고교 시절에 이제 현대사 이제 그 시간인데 최근에 이제 교학사 교과서를 건너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이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배웠던 교과서보다 더 이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은 이잡듯이 찾아내서 다 없애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억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이런 역사였던 것인데 이 책은 완전히 그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던 역사를 완전히 그냥 통째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억의 큰 조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래서 조선 공산당이 이제 강령을 초안을 만들 때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그리고 뭐 유급 출산 휴가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봐서는 되게 선진적인 그런 얘기들이었고 사실 우리들은 그게 공산당에서 한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지금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공산당의 역사라고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시멘트로 다 덮어버리면 이런 우리의 삶을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또 우리 삶을 더 낫게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해방 공간에서도 있었던 것들이 그 토지 분배가 되게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것들은 사실 북한에서 무상보수, 무상분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토지 분배를 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자극을 받은 거죠. 네네, 자극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또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자본주의와 현대 사회라는 것도 사실은 이 공산주의의 끊임없는 자극과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고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이런 역사였거든요. 하지만 근데 역사 교과에서 그런 것들 다 지우고 우리에게는 공산주의는 없었고 다 북한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버리면 우리가 어떤 그것에 자극을 받고 더 개선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 부정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100% 자본주의는 원래 지구상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다 수정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지금 이렇게 계속 복지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사회 안전망이 점점 강화되는 이유는 사회주의의 자극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남로당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로당은 이제 북한의 체제가 안착화되면서 남로당은 거의 남로당 계열은 숙청당하거나 사형당하거나 박헌영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박헌영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비참하게 끝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또 조선노동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던 거고 미제의 스파이다, 일제와 협력했다. 가장 그들이 싸우고 싶었던 그 원수들의 마치 도움을 준 것처럼 그렇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줍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복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남로당을 비롯한 그 소외된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도 소외된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 조선공산당 평전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제 조선노동당과의 자연스러운 동일화나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역사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상 북한에서 이제 숙청이 되고 그 잊혀진 사람들이 박헌영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북한에도 이 역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이 뭐 조선공산당에 뭐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과연 이 정신이나 이 사람들이 밟았던 발자취가 북한에 남아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해무장투쟁도 사실은 김일성 위주로 다 재구성을 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상화의 역사인 거지 사회주의 운동이 중심이 역사는 아닌 아니겠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남북 모두에서 이제 잊혀진 역사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과연 이 역사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마지막 그 문구인데 지은이가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이들의 이름을 호명함으로써 역사의 작은 한 줄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것이다. 이 문장으로 이제 에필로그를 끝맺고 있는데 그런 역사에 대한 복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지필 동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또 새로운 어떤 출판계의 새로운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문학작품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세죽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세죽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 사회주의자고 박헌영의 연인이기도 했고 이효석의 소설에도 나와요. 주세죽은 워낙에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또 뛰어난 이론가이기도 했고 투철한 사회주의 운동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또 당시에 대표적인 신여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말 모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주세죽에 대한 이야기가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출판도 되고 지금 주세죽에 관한 책이 한꺼번에 한 두세 권이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그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조선공산당의 존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대중화되지 않을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아무래도 집단 전기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이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아쉬운 가운데서도 저는 굉장히 짧지만 감동적이었던 내용이 그 김 알렉산드라 이야기였거든요. 볼셰비키 하바롭스크 시당 비서를 맡았던 한인 2세 김 알렉산드라고 남편과 헤어지고 볼셰비키 운동에 정말 몸을 담았던 그 김 알렉산드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휘도 김 알렉산드라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올 수 있었고 김 알렉산드라가 처형되는 모습이 진짜 너무 처절했거든요. 백구는 그녀를 즉결 처형했다. 그녀는 소원으로 13걸음을 뒤로 걸은 후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3걸음은 조선의 13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첫 한인 볼셰비키의 불꽃 같은 짧은 삶은 그 여름의 끝을 맺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너무나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마지막인데 어쩌면 마지막을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조선의 13도를 이렇게 13걸음을 걸으면서 한도 한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었던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이게 어떤 건지 정말 오래오래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람은 항상 이 사회주의 운동에 몸을 담을 때 최후를 마음에 두고 언젠가는 이렇게 억울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연습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그 여성 운동가들의 삶이 좀 나와서 그것도 좀 미진하지만 반가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역사인데 그동안 너무나 안 알려져 있던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그동안 우리는 반쪽짜리 역사만 어쩌면 알고 있었던 거고 또 한국사를 배울 때 현대사는 유난히 짧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때 얘기하셨어요. 현대사는 시험에 별로 안 나와. 열심히 안 해도 돼.
어떻게 선생님이 그러실 수 있는지 지금도 원망스럽거든요. 조선의 왕들 이름을 그렇게 잘 외우면서 정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현대사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마다 놀라요.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안타까움이 계속 드는 이유는 최소한 알아야 될 것을 사춘기 때 너무 못 배워서 정말 현대사의 교육 자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리 조선과 고려를 많이 배우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과 바로 연관되어 있는 그 일제시대와 60, 70, 80년대까지 그 역사가 독재시대에 그런 시대의 역사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그 국사에서도 현대사를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또 현대사의 새로운 서술이라는 입장에서도 이런 집단 전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혁명 올해가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를 시기를 좀 기점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러시아 혁명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1917년에 있던 러시아 혁명 이후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조선공산당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불러내는 것들이 되게 의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 책이 워낙에 뭐 새로운 내용들도 많고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 많아서 저희가 뭐 충분하게 많은 논의를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책의 의의를 저희가 좀 보시는 분들한테는 전달하는데 그래도 좀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이 사실 그 성공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결국 이제 일제에 의해서 해산당하고 탄압당하는 그런 조선공산당의 역사인데 저는 이게 이들이 실패했지만 그것이 정말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있는 것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동학 농민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1960년에 그 4월 혁명과 80년에 광주 민주 항쟁 그리고 87년에 이제 6월 항쟁이죠. 6월 항쟁 그리고 우리 올해 이제 촛불 혁명까지 정말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 이렇게 정말 쥐잡듯이 잡고 씨앗을 다 말려버렸는데 이 세상은 다 뭐 어떤 수구,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다 뭐 모든 걸 잡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뭐 감시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 무엇이 촉발돼서 사람들이 어디선가 일어나서 수많은 군중들을 이루고 세상을 바꿔내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흐름 안에서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뭐 물론 실패는 했지만 뭐 여러 강연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민중의 권리를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어져 내려왔던 그 하나의 또 징검다리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실패는 하고 이제 역사 속에서 이름은 사라졌지만 사람들 마음속 민중들의 마음속에서 남아서 그것이 다시 해방 후에 그런 여러 항쟁들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실패한 역사라고만 부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저의 고민이랑도 좀 맞닿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역사가 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운동 또는 공산주의 운동 이게 실패하면 이런 역사도 실패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신 분이 다름 아닌 그 진보정당 운동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라는 데서 좀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게 사실상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 역사의 맥을 잇는 현재의 운동을 새로 발견하거나 아니면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실패한 역사로 돌아가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단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역사의 한 축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역사로서 좀 읽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우리는 더 이상 혁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뭐 더 이상 물 건너간 이념일 뿐인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한 문제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아까 몇 번 말씀드렸던 게
그 김재봉이 조선 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희망함이라고 썼을 때 이 사람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뭐 얼마나 깊은 철학이 있었겠어요. 근데 단지 그걸 갖춘 상태에서만이 이런 운동이나 이런 거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상 그런 장벽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이론적인 틀을 갖고 있어야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소수의 직업혁명가들만이 뭐 공산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장벽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역사 때문에 높아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현실에서도 가능하고, 그거를 하나의 사회운동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더 좀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막스 묘지에 간 적이 있었는데 런던에 하이게이트에 있거든요. 막스 묘지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예, 근데 그 묘지의 그 비석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거기 꼭 있어야 되는 두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막스 얼굴이 딱 있고 그 밑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그 영어 문장이 써 있고, 또 그 밑에 문장이 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지금까지 철학은 이 세계를 해석하기만 해왔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왜 나는 아직도 세상을 못 변화시키고 있을까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불꽃이 일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숨죽이고 있다가, 사실 이 책 지하철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목 가렸어요. 지금도 제 안에 검열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의외인데요? 박근혜 시대의 검열이. 근데 그냥 저도 모르게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쫙 펴고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언제 또 다시 무서운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꼭 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고민은 같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슬슬 마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정 작가님께서 황성신문, 벽돌이 된 황성신문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책을 읽는 거는 아마 그런 벽돌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실제 현실, 역사 이거를 저희가 직접 대면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작업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많이 읽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프로그램이 저희 유튜브, 팟캐스트, 페이스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보니까 최근에 또 여러 댓글들이 격려와 또 여러 질책의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 더듬으세요? 쇄도는 질책이 많이 아니고 아프셨어요? 저희가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저희가 잘 모르고 발언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철저한 사람들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댓글에서 뭐 격려뿐만 아니라 뭐 내용에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바로잡을 것들이나 의견 있으면 기탄 없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많은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